안녕하세요. 저는 슈어소프트테커 인베디드 기술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조민성입니다. 앞서 한창호 사업부장님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그런 식견들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어서 저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시대가 과연 왔는가라는 얘기도 잠깐 나눠보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서 저희 슈어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검증을 주된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시대에 소프트웨어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왜 요즘 핫한가라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검증 전략, 그 안에서도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뭐 혹자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디지털 밸류 스트림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아래쪽에 피지컬 밸류 스트림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차를 만드는 어떤 기술들과 관계된 것들이 하나가 있고, 위쪽에 디지털 밸류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기존의 차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그러니까 차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차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시장이 있고, 그런 소비자의 니드에서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우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선언들을 하고 있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왜 그럼 이게 디지털 밸류 스트림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제가 마차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마차가 만들어질 때 그냥 통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바퀴 달린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드는 사람이 원래 따로 있었고, 사람이 타는 캐빈이라고 부르죠. 저 부분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샤시는 튼튼하기만 하면 되니까 저거는 튼튼하게 만드는 기술자들이 만들고, 저 캐빈은 되게 예전에는 마차가 귀족들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 고객의 취향을 맞춰서 뭐 안에는 어떤 가죽을 써주고 어떤 나무 재질을 써서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사치품일 때는 샤시를 만드는 사람이랑 저 캐빈을 만드는 사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캐빈을 만드는 사람을 코치 빌더라고 불렀었는데, 저게 포드가 만들어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가격이 밀려서 완전히 시장이 자취를 감췄죠. 근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시장이 열리면서 저런 뭐 캐빈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건 아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디지털 코치 빌더들이 탄생을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처럼 지금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뭐 전동화되거나 자율주행이거나 커넥티비티, 이런 여러 가지 토픽들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이 기존의 피처폰이랑 스마트폰이 같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를 하기 위해서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단순히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밝은 파란색 선이 기존의 방식대로 차를 만들었을 때 대당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저 비용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자동차 개발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현재 인식이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26%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선언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자동차는 그 OEM, 완성차란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부품사들이 부품을 만들어내고, 그 OEM 업체는 그것들을 모아서 완성된 차량을 만드는 걸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하면은 그 티어 1 업체들이 특정 부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묶어서 완전한 책임을 지고 부품을 공급하고, 완성차는 그런 부품들에 딸려오는
부속물로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소프트웨어를 핵심적인 자산으로 관리하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능들이 요즘 들어가는 기능들은 한 제어기 안에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제어기들이랑 같이 협조 제어라는 걸 통해서 기능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는 저런 전통적으로 특정 하드웨어는 저 티어 업체가 다 만들어 온다라는 구조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파란색 그림이 기존의 어떤 바디나 뭐 샤시나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드웨어 사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정 부품 하나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묶어서 개발하는 형태의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그림에 저 밝은 분홍색으로 그린 것처럼 저런 하드웨어들을 가로지르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요구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방식대로 하드웨어별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은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기존에 뭐 부품 단위로 있을 때는 저런 분산 아키텍처로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형태였을 텐데, 그런 제어기들 간의 통신이 많아지니까 비슷한 주제로 통신하는 제어기들끼리 도메인을 묶는 것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런 도메인으로 묶고 나서도 더 많은 그 크로스 펑셔널한 기능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그 큰 통합 제어기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개발 흐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장표인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뭐 단계를 정의하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비클 1.0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사일로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부품별로 개발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4.0은 완전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완성된 단계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각 업체들이 그럼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라는 자료를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요. 예상하시겠지만 가장 높은 수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테슬라가 현재 가장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가까운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의외인 부분들은 중국 업체들, 뭐 샤오펑이니, 니온이, 하이파이니 이런 업체들이 의외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시장에서는 좀 빨리 앞서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레거시가 있는가의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가까운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차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레거시가 전혀 없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들을 적용해서 차를 만들어 온 거고,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더 저런 자유로운 사고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적용한 차들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투자들이 얼마나 일어날 건지 그 SBD 그룹에서 뭐 예측한 자료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960조 원 정도가 22년부터 26년 사이에 소프트웨어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폭스바겐 그룹이 그 폭스바겐 OS를 필두로 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대자동차도 이 8위 정도로 투자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테슬라 모터스의 투자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테슬라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에서 더 이상 투자가 크게 필요할 정도로 그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에서 하나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저 바그래프에서 파란색이랑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란색은 그 여전히 자기 자체 역량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오는 소프트웨어들의 비중을 얘기하고, 회색은 내재화하는 자체 투자로 개발하는 부분인 건데, 폭스바겐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내재화하고 있다라는 특징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얘기할 때 저는 표준화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한 바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은 거는 안드로이드랑 애플밖에 없잖아요. 아이폰밖에 없는데, 그것처럼 결국
그 디지털 밸류 스트림을 개방을 한다고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각 차마다의 API를 배워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어떤 표준화된 것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는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승자가 어디일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시장의 또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클립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이클립스 재단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프로젝트를 여러 이런 참여자들을 가지고, 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LG도 있고 뭐 GM 같은 큰 자동차 회사들, 암 이런 회사들 포함해서 이런 표준들을 정의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시장으로 바뀔 때 시장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도 되게 선두에 나서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 주도로 만들어진 디지털 오토라는 그룹 안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아키텍처를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시장의 어떤 특징들이나 뭐 주요 포인트들이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시장이 됐을 때 그런 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오늘 전체 이 세미나를 관통하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이후에 실제 실력 있으신 세션 발표자분들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면서 아까 이득이 한 26%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그 감소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테스팅이나 통합 과정에서 비용 감소가 가장 큰 비용 절감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기존의 제어기기별로 새로 만들던 소프트웨어들은 당연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테스팅도 많이 비용을 들여야 되고 통합 과정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런 테스팅이나 통합 과정의 비용들이 줄어드는 거는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디벨롭먼트의 비율은 좀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복잡도를 위한 개발 비용은 좀 증가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테스팅이나 인테그레이션에서 비용 절감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가는 것들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는 표준화 싸움일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가 더 표준을 더 빨리 만들어내고 그런 걸 적용한 차를 만드는가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우리 경쟁자인 일본의 도요다도 아레나 OS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나름대로 API를 정의하고 그거 위에서 여러 가지 앱을 만드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도요다만 하는 건 아니고 뭐 폭스바겐이나 뭐 벤츠나 현대차에서도 나름의 API를 정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표준화가 됐을 때 그럼 뭐가 더 좋길래 표준화 하느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앱 개발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관점에서도 표준화는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냥 하드웨어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소프트웨어만 먼저 기능을 개발하고 그거를 점차적으로 개별 이슈에 얹고 여러 이슈들의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고 차량 전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확산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그 제약들은 사라지게 돼서 그 어떤 그 개발 단계의 그런 장애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스케줄대로 개발을 해나갈 수 있고 하드웨어랑 분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아까 저런 테스팅과 통합 비용이 줄어드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면은 상상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타는 자동차는 한번 출시가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가 그 OEM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질 않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는 어떤 개발자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내 차에 실어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시큐리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뭐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는가라는 주제를 벗어나서 새로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뭐 취약점은 없는가, 그리고 기존에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새로 알려진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안이라는 이슈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